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정대로였다면 다가오는 5월에 결혼식을 올렸을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년을 만난 남자친구하고 한참 결혼 준비 다 해놓고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파혼을 했지만 후회가 남지는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릴 적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맨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엄마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혼하게 된 게 죄송할 따름이긴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취직을 했고 그 뒤로 독립해서 쭉 혼자 살아왔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남자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계약직이긴 하지만 괜찮은 조건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고 회사 가까운 곳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커플들처럼 연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결혼 이야기 나오고 서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오픈했을 때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저랑 액수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당시 5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였거든요. 직장 생활을 했던 횟수만 따져봐도 남자친구가 저보다 3년을 더 일했는데 액수가 똑같다는 건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계약직이긴 해도 연봉이 저보다 높기까지 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뭐 반반 결혼들 많이 한다는데 제가 좋다 싫다 정할 이유나 있나 싶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반반 결혼하는 거고 돈이야 지금 모아놓은 돈보다 앞으로 둘이 결혼해서 모아나갈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면 그만큼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네 손에 내 손에 따질 것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결혼 전에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연구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싶었습니다. 양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고 못 받아도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집안에 도움 하나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자리 잡고 다 하셨다는데요, 뭐. 저희 부모님도 하셨던 건데 저라고 못하겠나 하는 용기도 생겼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까지는 한참 멀었지만 저희는 일단 신혼집을 먼저 구해 살림부터 합치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독립해서 살고 있던 원룸, 자취방 계약이 비슷한 시기에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집에 살게 될 텐데 미리미리 알아보고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미리 구해서 들어가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은 조건의 매물을 우연찮게 하나 찾을 수 있었어요. 지어진 지 진짜 오래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구축 아파트이긴 했지만 위치적으로나 뭘로 보나 저희 예산으로 이만한 곳이 없었어요. 전 집주인분이 새로 계약한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살고 있던 집이 나가질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격 또한 주변 시세에 비해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해 저 혼자 먼저 그 집을 보고 왔는데 집이 워낙 안 나가서 수리해놓으면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서 집주인분이 자기 돈 들여서 수리도 싹 다 해놓았더라고요. 집도 남향이라 햇살도 잘 들어오는 구조였고요. 대로변이 가까워서 주변 치안도 괜찮아 보였고 조금 오래되었다는 것 빼고는 신혼집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전 집주인분이 자기도 상황이 급박한 터라 지금 계약하고 잔금도 빨리 치러주면 도배랑 장판까지 싹 자비를 들여서 해주겠다 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날 곧바로 계약금을 걸어버렸어요. 집주인분께 가능하면 그날의 남자친구와 함께 다시 한번 방문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자친구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이쪽으로 오라고 불러내 집 구경을 같이 한번 더 했어요. 남자친구도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저 혼자 결정에 계약금을 걸어버린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오히려 저보다 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집주인분 사정상 저희가 잔금을 빠르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저한테 그동안 자기 돈은 어머니가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엄마한테 돈 관리를 맡겨야 하나 싶었지만 자기가 원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돈은 그냥 두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대출을 받자고 하는 거냐 물었더니 그 돈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현재 그 돈을 당신 지인들 몇몇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받으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그래서 그 돈을 당장 내놓으라기에 조금 그런 게 있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었어요. 남자친구는 몇몇 분들이 당장 빌려간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 그쪽 사람들 상황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용 확실한 사람들이고 못 받을 돈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겠냐고. 어머님이 관리해주고 있어도 엄연히 그건 당신 돈이고 우리가 당장 필요한 돈인데 왜 어머님 지인분들 사정을 따져서 우리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느냐 되물었어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어머니가 그걸로 용돈도 벌고 하시는데 한 번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않냐며 사정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자도 이자지만 뭐 남자친구 말대로 그 돈을 빠른 시일 내로 돌려받는다고 한들 대출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내야 하잖아요. 그런 손해를 떠안으면서까지 남의 사정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고 다시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일이 이렇게 꼬인 건 미안한데 너한테는 아직 우리 엄마가 남이냐고 하면서 그 말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황에 또 위약금까지 물어내기도 그렇고 정말 그 집이 마음에 드는 데다가 조건도 좋았으니 고민이었어요. 다행히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잔금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출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잔금 치르면서 도배 끝나고 나서 저도 딱 제 원룸 계약이 끝난 덕분에 곧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는 것만큼은 편한 데서 자야 한다고 침대를 하나 사주셨고요. 집 사는데 돈을 전부 다 써버린 관계로 잔금을 먼저 치르면서 남자친구한테는 한 달 내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돈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서운한 듯 보였지만 한 달이면 충분히 정리될 것 같다고 괜히 일만 들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왔고요. 그런데 또 막상 거기서 한 달 반이 더 지났는데 남자친구는 돈의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다간 평생 가도 대답 한번 시원하게 못 들을 것 같아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대충 날씨가 좋다느니 하는 얼토당토하는 화제로 말을 돌리려고 했고요. 딱 봐도 어머님한테 말도 못 꺼냈구나 싶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내가 어머님하고 직접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는데 이젠 저도 봐줄 만큼 봐줬다 싶었고 그러면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 물어보라고 했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주저하던 남자친구는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제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답변은 참으로도 어이가 없었고요. 저도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돈은 언제쯤 준비되냐는 남자친구의 물음에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잔금도 다 치렀다면서 대체 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서 말이죠. 남자친구가 제가 옆에서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표정이긴 했지만 제 눈치를 보느냐고 말해주지는 못하고 그래도 주기로 한 돈인데 빚지고 있는 기분이라 빨리 주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그쪽 집 노후 자금으로 내줬다고 하지 않았냐. 그 또한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설마 그 딸한테 이자라도 받겠냐 하면서 최대한 그 돈을 당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나오더라고요. 막말에 가까운 예비 시모 발언이 썩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말 다 했냐고 따져 물을 뻔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 말 맞다나 저희 아버지께서 자식인 저한테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 돈을 해주신 건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께서 일도 하고 계셔서 당장 급한 돈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예비 시모도 자식 돈을 가지고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식이 자기 돈이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얼마 돈 좀 벌겠다고 그 돈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뻔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돈을 가지고 계시겠다는 건지. 그냥 하루라도 빨리 돈을 돌려주시는 게 앞만 봐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할 말 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미안해 죽으려는 표정이었죠. 안 되겠다고 제가 직접 어머님하고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제발 그것만은 참아달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성격이 좀 괴팍한 게 있어서
한번 척지면 어지간해서는 풀지 않고 영원히 등 돌리고 지내는 분이시라며 곧 결혼 앞두고 있는데 돈 문제로 그렇게 다투면 우리 앞에 파혼 말고 기다리는 게 뭐가 있겠냐 하더라고요. 급한 대로 남자친구가 자취방 계약이 끝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아버지한테 돈을 일부 갚았고 그 돈은 꼭 저희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해서 갚아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취방 계약이 끝나면서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최대한 늦게 잡은 건 이제 집은 생겼으니 혼수 등등 결혼식 비용 전반적인 걸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가전들은 중고시장에 올라온 저렴한 것들을 사오거나 마트에서 파는 제일 저렴한 물건들로 채워놓았고요. 14평의 방 2개짜리 집이었기에 일단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각방을 쓰기로 했어요. 혼전동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이 많긴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먼저 같이 살아보는 게 좋다고 하셨고 이렇게 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이 한 집에 잠깐 살았던 게 정말 잘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을 합치고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한 듯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몇 번 다녀간 뒤부터는 아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대놓고 물어오더군요. 말로는 제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당신이 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이따금씩 아들 집에 들러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일하느라 바쁜 저희들 대신에 회사에 있을 시간에 들러서 우렁각시 마냥 집안일도 해주고 그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말들이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았고 와닿는 것도 없었어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 해도 저렇게 말도 없이 불쑥 집에 찾아오면 정말 싫었을 거예요. 비밀번호도 아예 궁금해하지도조차 않으셨을 테고요. 만에 하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알려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라는 말부터가 믿을 수가 없었지요. 잔금 치를 때만 해도 네 돈 내 돈 하셨던 분이고 굳이 저한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돼주고 싶다는 분이 100% 제 돈과 저희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을 아들 집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만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 비밀번호는 저희 아버지도 모르시고 앞으로 알려드릴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예 집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주소조차 모르신다고요. 제 대답에 예비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냐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정작 그렇게 포기한 척하고 돌아가서는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쩔 때는 밤 11시가 넘어서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하니 정말 문 앞에서 인기척만 느껴져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달리다 결국 제가 항복을 했어요. 내 집에서 잠도 편하게 못 자겠고 스트레스 받는 걸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도 계속 이만하면 그냥 알려드리고 말자며 저를 설득하던 걸 보니 제가 아니었어도 아마 언젠가 남자친구가 알려드렸을 것 같네요. 아무튼 비밀번호를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저희 일하고 있는 사이에 집에 들러서 밥도 해놓고 집 정리도 해주고 그러겠다던 그 말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오니 벌써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 적이 있었어요. 편하게 들어누워서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TV 보면서 드신 건지 거실 바닥에는 온갖 과자 봉지며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고요.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에 네 허락까지 받고 와야 되냐는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 집 TV가 당신 집에 있는 것보다 화질도 선명하고 화면도 커서 TV 보는 맛이 나니까 온 거라고 하대요? 앞으로 TV 보고 싶을 땐 여기 와서 보겠다고 대놓고 통보까지 하면서요. 원래는 저희들 퇴근하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며 이참에 저녁도 먹고 가야겠다고 저보고 아들 퇴근 시간 맞춰서 밥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예상은 했지만 저한테 했던 말들이 비밀번호 하나 받아내겠다고 꺼낸 개수작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고작 이딴 이유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는 게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몇 번을 생각해봐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한마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타이밍 좋게 남자친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방문 너머로 남자친구가 여긴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예비 시모는 저한테 했던 대답 그대로 TV가 화면이 크고 보기 편해서 왔다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남자친구 입에서 그런 이유로 오실 거면 오지 마시라는 대답을 기대한 제가 바보였어요. 남자친구는 그렇냐고 하면서
아직 소파를 안 샀는데 소파부터 하나 사야겠다며 자기 어머니 편하게 TV 볼 환경을 만들어줄 생각밖에 없어 보였거든요. 식사는 배달음식 시켜서 대충 먹었어요. 주중에는 일 때문에 저나 남자친구나 지쳐있던 상황이다 보니 식사는 되도록 간편하게 때웠거든요. 밥을 어떻게 차려주길래 먹을 게 없어서 배달을 시키냐는 예비시모 잔소리가 있었지만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넘겼어요. 식사 준비 똑바로 안 한 네 잘못이라며 저보고 시키라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걸 감지하고는 자기가 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고요. 밥 먹는 내내도 분위기는 안 좋았고 예비 시어머니도 TV도 볼 만큼 보고 밥도 먹어서 배도 불렀는지 이만 가보겠다며 그제서야 집에 돌아갔고요. 평소보다 심하긴 했지만 그날따라 이 상황들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이 정도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되겠나 싶고 머릿속에 많은 고민이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괜히 남자친구랑 있어봐야 싸움만 하겠다 싶어서 먼저 쉬겠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제 고충을 이해하고 사과를 하러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날 예비시모랑 있던 일은 있고 남자친구와 허심탄회하게 앞으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제 기대를 다 무시하고 대뜸 우리 집 TV를 떼서 엄마 집에 설치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TV를 잘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막말로 우리 집 TV가 몇백만 원 하는 대기업 TV도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싸구려 TV 아니겠냐고. 이참에 싸구려 TV 하나 포기하고 생색 좀 내면서 엄마한테 점수 좀 따면 되는 거 아니냐대요. 어머니 와 계시는 거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거 오늘 제 반응만 봐도 잘 알겠다며. 그러면 우리 집 TV를 가져다가 엄마 집에 설치해주면 어머니도 이렇게 TV 보러 빈집에 들락거릴 일도 없을 테고 그러면 너는 엄마가 안 와서 좋고 어머니도 좋은 TV 하나 생기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둘이 서로 윈윈하는 거라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날 하루는 물론이고 이전부터 참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좋게 풀고 넘어갈 생각은 이미 진작에 사라지고 없었고요. 그게 당신 어머니만 좋은 거지 어딜 봐서 서로 좋은 거냐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 집 TV, 우리 집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막말로 이 집에 네 돈 들어간 게 뭐가 있다고. 내 집을 두고 왜 자꾸 우리 집 거리느냐고요. TV 하나 놓아드린다고 안 오실 분이었으면 진작에 안 오셨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네 돈으로 이자 받아서 용돈 벌고 계시지 않냐. 벌써 그때부터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돈으로는 대체 뭐 했길래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TV 하나 장만 못하고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에어컨이 시원해서 좋다. 침대가 편해서 좋다 하면서 내 집 살림 다 어머니한테 가져다 바치고 그때가 돼서 못 오게 할 거냐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살림살이 가져다 바칠 생각하기 전에 그냥 깔끔하게 전화 한 통 드려서 그만 좀 오시라고. 이대로 가다간 결혼하기 전에 파혼당할 판이다 한마디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따졌네요. 저도 말이 조금 심하긴 했지만 여태껏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좋게 넘어가서 좋은 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자기도 불만이 많았다면서 기분 나빴던 일들을 늘어놓더라고요.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뭐 우리 엄마가 내 돈 떼먹을 것처럼 말했다던 것부터 비밀번호 그거 알려드리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지은 지 30년도 더 된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생색이냐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잘 지내볼 생각부터 해야지.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연 끊을 생각부터 하냐고 입에 개거품을 무는데 그쯤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고. 그럼 얼른 가서 TV부터 설치해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포자기한 걸 남자친구는 자기가 저랑 말싸움을 해서 이긴 거라 생각이라도 했는지 이내 표정이 싱글벙글해서는 TV 달아주고 엄마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TV 가지고 지 엄마 집으로 출발한 순간에 저도 행동을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개에 지 돈 들여서 이 집에 가져온 거라고는 혼자 자취할 때부터 쓰던 옷걸이 몇 개가 전부였네요. 여행 가방이라도 있다면 거기다 담아줬겠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다가 차곡차곡 담아줬어요. 현관문 밖에다 내놓으면서 이것도 가지고 가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지나니까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밖에 놓여있는 쓰레기 봉투를 봤는지 비밀번호를 두들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작에 바꿔놓았는데 문이 열릴 리가 없었죠. 이제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할 일이 없는데 이웃들한테 그런 모습 들키면 쪽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라도 한 건지 문 앞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문 좀 열어보라고 왜 그러냐고 대화 좀 하자고 빌기 시작하대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라고 했죠. 혹시나 큰 소리라도 나서 늦은 시간에 이웃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대꾸 정도는 해줬어요. 경찰 부른다는 소리에 놀라기라도 했는지 이내 바깥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더 지나서 살짝 문 열어보니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은 자기 짐도 챙겨서 사라졌더라고요. 이제 두 다리 뻗고 자면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후련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자친구 성격에 그 정도 깡은 없을 것 같고 보나마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엄마 모시고 집에 다시 쳐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시모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더라고요. 이젠 진짜 이웃들한테 민폐가 되겠다 싶어서 하는 수 없이 문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습니다. 예비시모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제 머리채부터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가뿐하게 피해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경찰을 불러야 정신 차릴 거냐고 한마디 더 해줬어요. 집에 들어오게 해준 것도 괜히 이웃들 피해가게 하기 싫어서 문 열어준 거니까 뭐 대화로 풀어볼 생각일랑 그런 착각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파혼하겠다는 거야 지금 상황만 봐도 충분히 알았을 테니 그만하고 내 집에 나가주시라 한마디 해줬죠. 예비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에 들어왔는데 경찰은 무슨 경찰이냐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경찰 한번 불러보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경찰도 너부터 잡아가지 나를 잡아가겠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들 집 타령을 하고 있냐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 집에 당신 아들 돈 들어간 게 뭐가 있다고 내 집을 자꾸 아들 집이라고 하느냐고 아주 엄마랑 아들이랑 똑같다고 힘껏 비웃어주니 예비시모가 부들거리면서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옆으로 살짝 피했더니 자기 힘을 못 이겨서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는데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저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치대요? 뭐 하는 짓이긴 뭐 하는 짓이겠냐고 당장 니네 엄마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TV 가져간 건 네 잘난 자취방 빼서 가져온 보증금에 몇 달 이 집에서 살았던 거 월세 낸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 꺼지라고 남자친구에게도 한마디 해줬어요. 바닥에 고꾸라져 있던 예비시모가 일어나서 다시 또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 길로 예비시모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힘으로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봐요. 남자친구가 아연실색해서는 자기 엄마 뜯어말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더 험한 꼴 당하겠다 싶었는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그제서야 내 집에서 나갔어요. 그 뒤로 남자친구한테서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지만 싹 다 무시해버렸어요. 답답했는지 저한테 문자를 다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다 늦었다는 것도 모르는지 잘하겠다. 어머니는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하겠다는 후회만 섞인 반성문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기가 여태 모아놓은 돈도 어머니가 지인들한테 돈놀이를 해주고 있던 게 아니라 다 쓰고 없다더라면서 당장 주기로 했던 집값은 못 줄 것 같지만 앞으로 평생 어머니하고는 볼 일 없이 지내겠다. 이런 식으로 꽤나 길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반성문 써서 내민 정성을 봐서 답장은 해줬습니다. 내 마음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다시 잘해볼 생각이라면 꿈 깨라고요. 그렇게 몇 번 강하게 나갔더니 얼마 전부터는 더 이상 연락도 오질 않네요. 그나마 덕분에 내 집 마련한 걸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앞으로 제가 갚아야 할 돈이긴 하지만 요새 힘든 부동산 상황 속에서도 재개발 소식에 집값이라고 조금 오른 상황이라서 갚을 돈만큼은 아니지만 투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득을 봤으니까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그나마 이 집이 마음의 위로라도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혼한 게 흠도 아니라는데 그깟 몇 달 한 집에서 같이 지낸 게 앞으로 제 인생에 무슨 흠이나 되겠나 싶거든요. 이걸 저희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진짜로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결혼 전에 동거했다는 눈치가 무서워서 그냥 결혼을 해버렸다면 아마 100% 이혼했을 거고 그걸로 더 눈치 보고 살았을 거예요. 이혼보다 깔끔한 파혼이 100번 낫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살 연하 남편과 결혼 10개월 차인 39 여자입니다. 결혼이 꽤 늦은 편이지요? 예전 20대 후반에 결혼을 목전에 두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나서 파혼한 뒤로 2번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전문대 졸업 후 미용실 보조부터 시작해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벌이가 예전만큼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해와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는 벌고 살고 있어요. 미용실이다 보니 손님들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넋두리도 자주 해주시다 보니 결혼에 실패한 후로 다른 인연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도 해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저것 재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지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32살이 되던 해부터는 그 마음을 확실히 굳혀서 혼자서 지내기로 했는데 이렇게 덜컥 결혼을 해버리고 또 후회하고 있네요. 제가 연하남에 눈이 멀어서 제 팔자 제가 꼬았다고 손가락질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제 이야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장사가 한풀 꺾인 적이 있어요. 손님이 떨어지니 수입이 줄고 그 스트레스를 먹는 데다 풀다 보니까 몸이 엄청 불어나 있더라고요. 평생 눈치 안 보고 혼자 살지언정 그래도 제 자신을 가꾸는데 손을 놓지 말자는 주의여서 부랴부랴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였고 오며 가며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신랑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고 싶다고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남을 갖게 되었고 신랑이 저에게 교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서 몸도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저도 호감이 가기는 했지만 7살이나 어린데다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남편이 결혼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쪽은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른 나이도 아니고 진짜 결혼할 상대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몇 번이고 저에게 되물었고 저는 나이도 많고 결혼 생각도 이제 없다고 했더니 그건 상관없다고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저에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설득당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별 문제도 없었고 무난하게 만남을 지속해왔어요. 그러다 언젠가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가 봐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출발하는 당일날 저희 집 앞에 옷을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모님 댁에 같이 내려가자면서요. 저는 교제는 허락했지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던 관계로 괜히 부모님 집에 남자를 데리고 갔다간 괜한 기대를 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사코 거절했지만 기어코 남편은 저를 따라 부모님 집까지 내려갔습니다. 딸내미 시집 보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이 제가 남자를 고향집까지 데리고 온 걸 보고는 기뻐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저에게 계속 결혼을 하자며 구애해왔고 저는 그럴 때마다 매번 거절했습니다. 혼자 살아온 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 삶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이 나이 먹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다는 상상을 하니 정말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와 제가 시집가는 것만 오매불만 기다리던 부모님의 설득에 결국 남편의 청에 응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는 긴장보다 고민이 더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40을 바라보는 여자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처음 뵙는 자리에서 조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과는 다르게 모아둔 돈이 2천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조금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딸내미 뒤늦게 시집 보낸다고 기뻐하시던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니 그 자리에서 결혼을 뒤집어 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미용실 하면서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되고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곳 보증금을 빼면 1억 정도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집이 자가가 아니었냐며 놀라더라고요. 굳이 말한 적은 없기는 한데 월세로 살고 있는 그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차도 외제차 리스로 타고 다니고 혼자 사는데 궁상맞아 보인다는 느낌 보이지 않게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헬스장도 다니고 관리도 받고 그러면서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까지 가지고 있으니 제가 돈이 많아 보였나 봅니다. 미용실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요즘 시국에 사실 모아놓은 돈에 손을 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긴 했지만 굳이 그 사실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모아둔 돈에 보증금을 합해서 경기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 2천에 시댁에서 얼마를 더 보태서 혼수 4천만 원치 해왔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은 별탈 없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시국에 피해만 보는 게 미용실만은 아니었던 거죠.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 사정이 안 좋아지게 돼서 남편이 결혼하고 3달도 안 돼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는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헬스장 상황이 다른 것도 별반 다를 게 없는지 일자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지 자기가 집안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찾아보면 힘들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도 있는데 집에서 놀 생각 하지 말고 집안일 하면서 직장 천천히 구하라고 못 박아뒀어요. 집안일을 한다고 했는데 간단한 청소해놓는 것 말고는 거의 손도 대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하면 설거지 몰아서 한다고 다음날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해놓지 않고 있거나 반찬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마트 같은 데서 이미 조리해서 파는 인스턴트 같은 거를 사놓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인스턴트 음식은 안 먹는다고 하니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싸달라고 했는가 봐요. 어머님한테서 가게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반찬 싸달라고 해서 남편 손에 쥐어보냈는데 그 무겁고 냄새나는 반찬통 들고 대중교통 타러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다고 제가 타는 차를 남편을 주라고 하시네요. 저는 제 차로 출퇴근해야 하기도 하고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 대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일 한다고 해도 경기권 신도시에 차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장을 보려고 해도 10분은 차를 운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실수한 게 맞지만 걔가 차가 뭐가 필요하냐고 자전거면 딱이겠다고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했더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걔가 뭐냐고 대체 왜 반말을 쓰느냐고 하시면서 앞으로 존댓말을 쓰라고 하십니다. 어머님께 제가 나이가 7살이 더 많은데 존댓말을 쓰라고 하시는 거냐 물어보니 제대로 들었다고 서로 존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저만 남편에게 존대를 써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 이후로 당연히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지는 않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있거나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하는 수 없이 존댓말을 사용해왔어요. 정말 하루하루 참고 살고 있으니 부처님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나아질 것만 같지 않은 상황에 변종이니 뭐니 해서 점점 더 악화가 되는 시기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시댁하고 친정하고 차별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제가 친정의 용돈식으로 그달 매상에 따라서 30에서 50 사이로 생활비 겸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당연히 보내드렸죠. 그런데 그걸 어디서 알고는 시가에는 왜 생활비를 안 주냐는 식으로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차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건 결혼 전부터 드리던 거고 요즘 매출도 안 좋으니 양가해 드리려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반으로 나눠드려야 하니 돈 10만 원 가지고 뭘 드렸다는 기분도 안 나잖아요. 거기에 원래도 얼마 벌지도 못했지만 직장이라고 있던 거 잘려가지고 돈 한 푼도 벌지 않는 남편이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했어요. 너가 벌어서 더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었냐 했더니 어이없게도 남편이 하는 말이 시가에 용돈을 안 보내드렸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왜 친정에 용돈을 드리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에는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시가에서는 돈을 보태줬고 친정에서는 한 푼도 돈을 안 보태지 않았냐면서 정작 결혼할 때 도와준 건 시댁인데 이거 완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꼴 아니냐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남편 말 틀린 거 하나 없이 친정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돈 1억 7천에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땡겼고 남편 돈 고작 2천에 시가에서 보태준 돈 2천. 그까짓 거 없었어도 충분히 지금 사는 집 살 수 있었고 대출 조금 더 받으면 해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정돈이 궁하고 힘들었으면 친정에서도 충분히 건네줄 만큼의 형편은 됐고요. 아무리 제가 나이차가 많이 나도 제가 매달려서 한 결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편 기우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러는가 싶더라고요. 고작 돈 4천 가져온 거 가지고 저 혼자 벌고 있는 돈을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려는 건가 싶더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저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해온 이유는 저라는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고 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 외제차라든지 월세였지만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일오전에도 헬스장을 다니는 여유를 가진 여자. 제 겉으로만 보이는 부유함을 눈치채고 제게 접근한 것이고 저와 결혼하게 되면서 이 남자가 2번 다시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시가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 남편만 빼놓고 따로 불러 모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김서방이 뭐가 어떠냐면서 오히려 저를 말리십니다. 노처녀의 이혼료 꼬리표까지 달면 이제 시집은 어떻게 또 갈 거냐면서요.
낳을 계획도 없는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시면서 제가 결정한 결혼이니 그런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하면 되겠냐고 저를 나무라시고 그 말을 들은 시부모님도 기고만장해져서 남편이 직장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는 거고 본성은 착한 아이니 자기들이 잘 이야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친정엄마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 마음 하나 아무도 몰라주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후기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 더 터져버렸네요. 그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술값으로 100만 원을 카드로 긁고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길래 무슨 술을 먹어야 100만 원을 쓰냐고, 혹시 혼자서 술값까지 다 내고 온 거냐고 같이 마신 친구들은 뭐 했냐고 잔소리를 조금 했어요.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자기 친구들 중 결혼 안 한 애들은 20대 중반의 여자들을 만나고 있고 결혼한 친구들도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과 살림 차려 살고 있는데 내일 모레 40대는 와이프 데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그래야 마누라가 자기 떠받들고 사는 걸 알고 면이 서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집에서 방방 날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제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냐 알겠다면서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남편은 그 시꺼먼 속내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재산 분할에 관한 질문부터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조금 애매하다는 표정으로 혼인기간이 짧은 데다가 아파트는 오롯이 저의 재산으로만 마련이 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명의일지라도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외제차도 리스로 타고 있는 거라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 남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신혼집에 사놓은 혼수들 뿐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니 뭔가 계획대로 되질 않아서 많이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후련해요. 똥 씹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한테 다시 잘해보자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가 질러놓은 게 있으니 아무 말도 못 꺼내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결국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지금은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웬일로 직장을 구했고 저한테 그 어느 때보다 잘하고 있어요. 친정에도 용돈을 보냈다는 식으로 생색도 내고 있고요.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뻔한 속셈이죠. 하지만 저는 이 결혼 끝낼 생각입니다. 남편이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도 여태껏 혼자 살아오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고 제 인생에서 이 남자가 사라진다고 해도 달라질 거 하나 없으니까요.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도 모르겠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도 아니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결혼을 했는지 후회가 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다시 저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후련하고 행복합니다. 후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고구마 참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여기서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아직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네요.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 직후부터 정말 거른 적 한 번 없었고 매달마다 테스트기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시술로 후유증이 크게 와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시도하는 게 두렵기만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몸 관리만 하면서 쉬고 있어요. 보통 시험관 같은 거 포기하고 있으면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좋은 소식은 없네요. 검사를 해보면 저나 남편이나 두 사람 다 아무 이상 없는, 병원에서도 어찌할 방도를 모른다고 하는 원인 없는 난임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알고 계시니 결혼 초반에는 아이는 언제쯤 들어서겠냐고 물어보시던 집안어른들도 이제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조심조심 하십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 더욱 더 저에게 조심조심 하세요. 두 분이 나쁜 분이거나 시월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손주를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는 하지만 손주 보기 싫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기다리시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시술 부작용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걸 가지고 시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주고 강요해서 제 몸만 상하고 멀쩡히 다니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든 것 아닌가 하시면서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 1층에 공실이 나게 되면서 저한테 월세를 받지 않을 테니 거기서 뭐 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몫이 좋은 곳이라 굳이 저한테 넘기지 않으셔도 세입자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아직도 제가 쉬고 있는 이유가 본인들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배려해 주신 부분인 거죠.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할 일인데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남편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형님은 시집 간 지도 오래되었고 자식도 셋이나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말을 조금 조심성 없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듣는 사람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님네와 서로 집이 가까운 편이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서로 잘 통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교류가 잦은 편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두 사람이 한 장 걸치고 밖에 당구라도 치러 가는 날에는 꼼짝없이 신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그렇게 꺼냈어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듯 툭툭 꺼내는 말들이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세 한탄 정도 하는 거면 들어줄 정도는 되는데 신우는 꼭 옳게, 나는 옳게가 제일 부러워.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마. 애 없는 게 요즘은 복이래. 뭐하러 애를 가지려고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신세한탄이라 생각하고 듣고 넘겨볼 수 있겠는데 가끔은 자기 애를 셋이나 낳았다고 유세라도 부리는 건지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굴고 있는 걸 조용히 시키려다가도 애가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면 애가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못 키우겠다고 나는 셋이나 있으니까 하나 줄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데려가려면 사고뭉친 둘째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둘째를 붙들어 잡고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라 하라고 시키는데 정말 애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는데 저런 장난을 왜 치는가 싶어요. 하루는 저한테 포기하면 애가 생긴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애가 안 찾아오는 거라고 자기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저절로 생길 텐데 뭘 그렇게 목숨을 거냐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자주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볼 때마다 저러고 있으니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런 농담 하나도 재미없다고 정색을 해도 어디까지 해야 제가 화를 내려나 계속 꿋꿋하게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 하여 신우에게 말 좀 한번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시부모님께서도 나서서 말한 적이 있지만 신우는 알겠다 대답만 하고 눈치 못 챈 척 어느새 또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일부러 저런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도 저에게 아이가 찾아올 거라 믿기에 최대한 신우가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신우만 저러니 차차리 다행이다 라고 마음의 위안을 하면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이 본인들 명의 건물에다가 저에게 세를 받지 않고 가게를 내어주신다 하니 저도 사업해본 적이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 카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사 및 조사도 해볼 겸 해서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마침 시부모님께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도 한참 뒤에 저에게 연락이 오더니 굳이 집에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남편 퇴근 시간이 곧 되어가길래 남편을 만나 남편 차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 표정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얼굴에 화가 굉장히 많으신 듯한 그런 표정이셨거든요.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 두 분 표정에 저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 조심히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휙 돌리신 채 아무 말도 없으시고 시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너네가 사실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많이 격양되어 있고 화가 많이 나신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부부가 특히 제가 몇 년 동안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건데 대뜸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안 갖는 거냐는 말을 들으니 이유를 막론하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기니 하다하다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고요. 남편도 아버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고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 쓰고 있는 거 잘 아시면서 난데없이 불러 이렇게 상처를 주시느냐고 따졌어요. 따져묻는 남편의 목소리도 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게 여차하면 남편도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흔들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거기에 복받쳐서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눈물을 쏟았어요. 왜 울다가도 누가 괜히 툭 건드리면 터질 때 있잖아요. 남편의 울먹이는 말투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통곡을 하고 있고 남편도 소리 한번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시부모님이 당황하셨어요. 울고 있는 저희 대충 수습해 주시고 무슨 일인가 두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신우가 시부모님 댁으로 김치를 얻으러 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제가 통화하는 걸 들은 듯 하고요. 그때 신우가 처음으로 시부모님께서 건물 1층 공실을 저에게 무상으로 세를 주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 봐요. 신우가 그때 시어머니께 시부모님이 우리한테 간섭하는 게 싫어서 그냥 안 생기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제가 신우에게 직접 말한 사실이고 시부모님께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신우도 자기 부모님을 속이기까지 하는 제 모습에 화가 났지만 그동안에 저와의 의리도 있고 제 남편과의 우애도 있어서 비밀을 지켜왔다고. 그런데 이젠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 중이라는 거짓말도 모자라서 시부모님의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참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의주도하게도 자기가 비밀 안 지킨 걸 들키기 싫으니 시부모님한테도 그냥 건물에 세 주기로 한 것만 철회하고 자기가 말한 거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 확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우가 중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지 저에게 정말로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맞냐고 그 상황에서도 재차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울 만큼 울었고 이 사단이 나게 된 사건의 정황까지 전부 다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는 당신의 딸, 그러니까 신우이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재차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집에 왔는데 잠도 잘 오지 않네요. 남편도 누나가 왜 그랬을까라고 의아해하지만서도 뭐 어떻게 한바탕 뒤집어버리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연 끊고 안 보고 살면 되지 하면서 살살 제 기분만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 건 알고 있고 그냥 이렇게 몇 달 안 보다가 어영부영 다시 만나게 되겠죠. 더군다나 한 동네 살고 있는 데다가 남편도 당장 집 애영 아니면 근처에 같이 술 먹고 놀 사람도 없을 테니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잘 오지 않네요. 남편 말 맞다나 안 보고 사는 것 말고 제대로 한 방 날려주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지만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신우가 다 잘못한 일이라도 팔이 안으로 굽지. 다른 가족들이 제 편 들어주겠어요? 저 혼자 참아내야 하는 일인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제가 사연 보내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연락이라도 받았는지 왜 그랬냐는 제 질문에는 대답 한 번 없었고 연락 한 번 되지 않았네요. 그 길로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자리 깔고 앉아서 신우 불러오라고 신우 와서 오해 풀고 가기 전까지는 저도 집에 가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말리시다가 안 되겠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곧바로 신우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도 시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서도 제 표정을 살피면서 최대한 저랑은 말을 안 섞으려고 하더라고요. 얼굴 보자마자 한마디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하니 일단 식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정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맛있다 하면서 아양을 떠는데 정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 제가 먼저 묻지 않아도 시부모님께서 제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신우에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화가 난 상태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우가 대답하는 태도에 따라서 일 크게 만들지 않을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뻔뻔하게도 정말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애 낳기 싫은데 어른들이 반대할까봐 난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틀림없이 자기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이제 걸리니까 자기를 팔아먹어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저보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언제 그랬냐고 화를 내니 오히려 신우는 저 때문에 겁을 먹고 당황했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거짓말을 하고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야말로 억울함에 우라가 터져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매번 이런 상황에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어영부영하던 남편이 그제서야 나서더라고요. 여태 저희가 병원을 다니며 받은 검사 기록을 그 자리에 던졌어요. 얼굴은 잔뜩 일그러진 채로 화가 많이 나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우가 발뺌하지 못할 증거 앞에 깨갱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이미 진작에 신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신우에게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여러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느냐고 아주 혼쭐이 나고 있었죠. 아주버님도 이때만큼은 형님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가만히 앉아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우는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쟤들한테 암만 애가 없는 게 불쌍하다고 해도 나는 애가 셋이나 있고 엄마의 친딸인데 어떻게 엄마는 상가 건물을 쟤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세를 줄 생각을 하느냐고요. 저는 애도 없으니 다시 회사 같은 거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인즉슨 며느리인 제가 딸인 자기를 제치고 무언가를 받는 게 배가 아파서 꿈인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묵직한 돌직구를 신우한테 꽂아주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도 신우가 마음 상하지 않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해주려고 했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워낙에 계획성도 추진력도 없는 못 믿어온 성격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와 시부모님, 나아가서는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까지 이간질을 하려고 한 심보가 고약해서 해주려던 것도 못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가 거짓말했던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건물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뭐라도 하나 해줬을 텐데 네 마지막 기회를 너가 차버린 거라고 쓴소리를 하시고 더는 너같이 마음 씀씀이 나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없다고 확고하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방바닥에 발을 동동 구르며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신우를 아주버님이 겨우 수습해서 집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신우가 나가니까 집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딸 말만 듣고 저에게 뭐라고 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거짓이 아닌 걸 알게 되었으니 저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은 정말 몫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시국에도 상권이 죽지 않고 활발하고 장사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요즘은 돈 벌리는 재미에 피곤한 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혜는 아직도 시부모님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신우가 삐진 듯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신우일 텐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신우를 조만간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도 신우가 저렇게 고자세로 나와서는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아이 소식은 없네요. 이제 장사도 시작한 이래 가장 성수기가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 바쁨을 만끽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몸도 다 추스러서 시술이 되었든 자연 임신이 되었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희 부부를 그리고 더불어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해줄 아이가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 계획이에요. 오랜 기다림이니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반년 지나가는 짧은 결혼 생활인데 벌써부터 이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이런 데까지 올리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요. 저도 여기에 제 이야기를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적어도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싶어서 어렵사리 제 이야기를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부터 제 주변 친구들이 시집 참 잘 간다, 부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딱히 그 말에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났다는 시댁이 말로만 듣던 시월드였을 줄은 몰랐죠. 미리 알 방법만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여기 사연을 보내는 일도 없었을 테고 이런 고민 또한 안 해도 그만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연봉도 괜찮은 데다가 정년까지 보장되는 회사였다 보니 남편만 두고 보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결혼 잘했다는 이야기가 오갈법했죠. 거기에 시부모님 또한 노후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아직 구경도 못 해봤지만 결혼 이야기 오가던 당시에는 시댁에서 신혼집까지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신혼집 해준다고 해서 덥석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고요. 그랬다면 제가 그냥 그거 하나라도 보면서 참고 살지. 이렇게 제 이야기까지 적어보내면서 이렇게 푸념하고 있지도 않았을 테죠. 애초에 결혼은 양가 도움받지 않고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 벌이도 괜찮은 편이었고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제 또래 중에서는 적당히 괜찮은 대우받으며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었거든요. 서로 똑같이 반반 결혼 비용 가져오고 모자란 건 은행 대출 껴서 신혼집 구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착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먼저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돈만 똑같이 해오면 되는구나 하고 넘겨 짚었던 거였어요. 제 저금 총액이었던 5천만 원만 가져오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게 하나 있었으니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그 집이 물론 자가는 아니고 전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세금까지 돌려받게 된다면 저금 5천만 원에 1억 2천이라는 거금이 추가되는 거였거든요. 5천이 아니라 1억 7천을 가져와야 한다고 정정해줬더니 남편 얼굴 표정만 봐도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연봉만 두고 보더라도 나보다 높았고 회사도 저보다 오래 다녔으니 저는 응당 그 정도 돈은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7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모은 돈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남편은 모자란 돈을 해와야 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댁에서 어차피 1억이나 보태줘야 하면 그냥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올리고 나서 신혼살림은 시부모님이 사주겠다던 집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 먼저 꾸리게 되었어요. 갑자기 해준다던 집을 못 해준다고 말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로 여태껏 재미를 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두 분 노후 자금도 전부 부동산으로 만든 재산이었다 보니 집을 살 때 두 분 나름의 깐깐한 기준이 있다고 해요. 눈여겨보던 집이 몇 개가 있는데 아직 확신도 서지 않고 딱 와닿는 매물이 없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전세 기간이 조금 남아있었던 터라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보라는 시부모님 말에 딱히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내외가 살아갈 집인데 조금이라도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구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돈을 저보다 훨씬 못 모아놓았던 바람에 시댁에서 집을 해주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잘 풀린 거 아니냐고들 하지만 아직 그 집은 현관문 짝이 무슨 색인지도 구경도 못 해본 터라 지금 이 상황이 더 억울할 따름입니다. 돈은 또 왜 그렇게 못 모아놓았나 했더니 연애할 때는 이거저거 재고 따지고 가성비 따지는 게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 씀씀이가 남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랑 연애할 때는 고기라도 먹고 싶다 치면 끼케야 가던 게 돈가스나 함박 스테이크 집이었거든요. 그나마 기분 좀 내면 삼겹살 정도 먹었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과 신혼회까지 해서 같이 외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소고기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어서 한 번 놀랐고 60만 원이 넘는 계산서를 일시불로 긁어버리는 모습 보고 두 번 놀랐습니다. 굳이 연애할 때는 왜 그렇게 짠돌이처럼 굴었느냐 따지지는 않았어요. 연애하는 동안 나한테 돈 쓰기가 아까웠구나 생각하면 서운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했는데 굳이 옛날 일까지 꺼내가면서 따지고 드는 제가 괜히 치사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적어도 가족들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니 앞으로 처가인 친정에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한테도 어련히 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몇 주 뒤에 친정 식구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긴 하지만 말이죠. 남편은 자기 가족들한테만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친정집에서도 제 동생이랑 해서 온 가족이 모였죠. 그래봤자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5명이 전부였지요. 저녁 식사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고기를 먹을까 동생이 좋아하는 장어구이를 먹으러 갈까 이야기 나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는 치킨이 먹고 싶다면서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 이렇게 치킨 2마리를 시켜 먹자고 하더군요. 심지어 배달비도 아깝다고 근처에 치킨집이 어디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포장해 온다고 하면서요. 얼마 전엔 시댁 식구들하고 소갈비 뜯으러 가놓고 우리 집은 닭다리나 뜯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지요. 심지어 5명이라 2마리만 시키면 1명은 다리도 한 조각 못 먹잖아요.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면 배부르게 먹는다는 소리에 친정 부모님도 제 동생도 어안이 벙벙해서 있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어서 강제로 가족들 다 끌고 나와서 결혼 전에도 부모님하고 자주 가던 장어구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못마땅해 보이긴 했는데 막상 계산할 때 되니까 자기 카드를 꺼내더니 시원하게 긁더라고요. 그 과정까지 열받았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냥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식사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통장으로 외식한 돈 입금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계산은 왜 나서서 했냐고 따졌더니 장인 장모님의 처남 앞에서 자기 체면 안 살게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았겠냐며 치킨 먹으면 맥주까지 해서 5만 원, 6만 원이면 끝났을 걸. 저 때문에 괜히 40만 원이나 썼다고 징징대더라고요. 시댁은 소갈비를 뜯었는데 친정은 닭튀김 먹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집 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괜히 그걸로 싸움하고 그러기도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35만 원 보내줬습니다. 5만 원은 왜 빼고 보냈냐길래 치킨 먹었으면 당신이 샀을 거 아니냐고 원래 쓰려던 치킨 값은 빼고 준 거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잘하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친정에도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시댁에도 그냥 퍼주게만 내버려두지 말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 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난데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꺼내오더군요. 당연히 못 가게 할 생각이었어요. 해외여행 가는 게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해외여행이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예약까지 끝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올 초에 회사에서 상여금이 꽤나 짭짤하게 나왔는데 애초에 그 돈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고 상여금 받자마자 미리 티켓까지 사놓았던 거죠. 그리고 여행 날짜가 임박해오니 그제서야 제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너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가족여행에 저도 같이 따라가자고 말을 꺼내더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남편은 매해 그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었다고 해요.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고 결혼 전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 쓰는 거니 제가 딱히 반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반 결혼 못할 뻔했던 상황이라면 당장 취소하라고 제가 목소리라도 높였겠지만 시댁에서 집을 해주기로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래도 남편한테 앞으로는 상여금이 나와도 해외여행 같은 큰 지출은 상의를 해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남편과 단둘이 다녀오는 해외여행이면 모를까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은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거기에 또 세 사람 것만 예약이 되어 있었다 보니 제 여행 경비는 제가 또 알아서 해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셋이 가는 거야 결혼 전에 정해놓은 거라 어쩔 수 없다지만 제가 끼면 제 여행 경비는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거니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남편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부모님이 집을 해줬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낀 돈이 얼마인데 여행 경비가 아깝다는 소리를 감히 하느냐는 소리였어요.
내년에는 여행 가자는 말 안 하겠다. 그래도 결혼 첫 해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처음 가는 여행 아니냐. 그런 큰 행사에 며느리가 빠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 하면서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해외여행 가는 게 시댁 행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다 보니 일단은 알겠다고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한테서 여행 계획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을 전달받았고 수수료가 조금 들기는 하겠지만 여행 날짜 조금 조정하고 숙소도 다시 예약하고 그러면 애초에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다녀올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비를 줄였다는 사실을 남편이 그새 쪼르르 시댁에다가 전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난데없이 신우도 가족여행인데 가족이 빠질 수가 있냐며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하고도 가족들 모임 때문에 만나는 것 외에는 거의 왕래도 없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 한 번 한 적 없던 신우였어요. 그간 가깝게 지냈다면 모를까 시부모님만 해도 버거운데 손이 신우까지 같이 여행을 간다니 안 그래도 불편한 여행길이 더 불편해지겠구나 싶었죠. 그러다가 제가 결국 여행을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신우랑 심해부 여행 경비도 남편이 내주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암만 여행 경비를 줄였다고 한들 끼케야 몇십만 원 수준이었죠. 거기에 신우도 심해부도 말로는 따라가겠다 하면서도 돈 한 푼 보탤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오롯이 우리 돈을 가지고 여행에 꼽사리를 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져줄 테니까 내 여행 경비만큼 해서 보태주고 모자란 건 신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로 하라고 했던 거고요. 웃긴 건 그렇게 하니까 신우는 곧바로 심해부는 두고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말로는 가족들끼리만 오붓하게 가족여행 다녀온다고 그러긴 했지만 누가 봐도 자기 돈 한 푼 들일 생각 없던 게 눈에 다 보였네요. 그래도 차라리 잘 되었구나 싶었어요. 괜히 시부모님의 손이 신우까지 해서 거기서 시달릴 생각하면 안 까고 집에서 푹 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랑 사위 빼고 가는 시댁 식구 가족여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랑 사위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외식이나 해야겠다고요. 걱정해주는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안 봐도 또 비싼 거 먹고 남편이 나서서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계산할 게 뻔했으니 제가 음식 준비해놓겠다고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주일을 앞두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시간 맞춰서 주문 예약 걸어놓았더니 시간 딱 맞춰서 배달이 오더라고요. 음식 준비해놓겠다고 해놓고 남편이 했던 그대로 따라해줬습니다. 그래도 6명이니까 치킨 3마리 시켰어요. 공평하게 닭다리 1개씩 뜯을 수 있으니 제가 나름대로 인심 좀 썼던 거였죠.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해놓는다더니 이게 뭐냐고 하시길래 남편이 친정 가서 저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니 딱히 별말은 더 안 하더라고요. 대신 계산은 제 돈으로 했네요. 식사답지 않은 식사 끝나고 나서 신우랑 시어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들 여행 가 있는 동안 저보고 뭐 하고 있을 거냐고 하길래 주말 동안에는 친정 가서 푹 쉬다 올 생각이고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그냥 집과 회사 오며 가며 할 생각이고 밀린 드라마나 몇 개 챙겨볼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랑 시어머니가 동시에 입을 맞춰서는 누가 네 계획 물어본 건 줄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물어보지나 말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신우가 집을 비운 동안 저보고 심해부 밥 좀 챙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심해부도 두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어안이 벙벙해 있었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농담 좀 하지 마시라고 재미없다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네요. 애초에 신우네 집이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 타고 가면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또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 있어서 차 끌고 가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심해부 밥을 끼니 때마다 챙겨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부터 하냐고 한마디 하더군요. 거기에 신우가 가세에서는 오며 가며 하기 싫으면 손님 방에 이불 깔아놓을 테니까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한 가족인데 뭐 불편할 거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잠깐의 정적에도 두 사람이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치킨 때문에 저한테 복수하겠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저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심해부 밥이 그렇게 걱정되면 여행에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못한다. 아니, 안 할 거다. 딱 잡아떼고 안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끼리 가는 여행이니까 사위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냐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한 가족이니까 불편할 거 없지 않겠냐고 신혼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심해부 밥을 챙겨주라더니 이제 와선 사위랑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여행에 못 따라가는 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옆에 있던 남편이 그래도 누나네 집이 이 거지 같은 집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면서 너도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누나네 집에 가 있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시댁에서 곧 집을 해주면 누나네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 또 아직 사주지도 않은 집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구나 싶었죠. 심해부 밥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있다 가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해 놓은 상황이에요. 남편 포함 시가족들은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고요. 신우랑 같이 있을 때는 심해부도 꼴 보기 싫었는데 심해부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밥 챙겨줬다고 말해줄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이혼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6개월 짧은 시간, 사실 큰 사건을 따지고 보면 몇 개 되지는 않지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댁에서 집 해주면 시부모님이 해주는 집은 하면서 집을 빌미 삼아 모 친정에는 돈 한 푼 못 쓰게 하고 저는 저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는 건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친구들한테도 전화통화하면서 털어놓긴 했는데 너 그렇다고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할 거냐? 집 해준다는데 그게 어디냐며 저보고 참고 살라는데 제가 집 한 채 받자고 팔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집이 제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이야기였다 보니 후기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까 싶네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이혼녀가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이혼녀로 살면 살았지. 이 집구석하고는 더 이상 단 하루라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 큰 결심을 했네요. 지금은 속이 다 후련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심해부의 배려 덕분에 실제로 밥 해주러 신우네 집까지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독한 신우가 기어이 심해부한테 여행 가 있는 동안 저한테 무슨 반찬 얻어먹었는지 물어봤다네요. 거기까진 말을 맞추지 않았다 보니 당연히 들통이 나게 되었고요. 그 길로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와서 벌써부터 시댁 어른들을 속이려고 드냐며 아주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덕에 아무 미련도 남기지 않고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네요. 이혼한다고 하니 또 그놈의 신혼집 이야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어오르면 기어오를수록 앞으로 사줄 집 평수가 하나씩 줄어들 거라는 되도 않는 겁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깟 집 필요도 없으니까 알아서 엿바꿔 먹든 하라고 했어요. 구경도 못 해본 신혼집 좀 그만 우려먹으라고. 이젠 신혼집으로 골프장이 딸린 대저택을 사준다고 해도 싫으니까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네 동생이 아들이 그 잘난 월급 받아놓고 나이도 어린데다가 연봉도 낮은 내가 모아놓은 돈의 절반도 못 모아서 해준다고 한 거 아니냐고. 못난한 아들 기세워주려고 사주는 아들 집이지. 막말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집을 빌미로 사람 그만 좀 부려먹으라고요. 제가 이혼하겠다고더니 시어머니가 곧바로 꼬리를 숙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이혼남 만들기는 싫었나 보죠. 아니면 아들 반품 받아서 다시 뒷바라지 해주는 게 싫었을지도요. 이혼 한마디에 곧바로 꼬리 내리는 꼴을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잘 결정한 거다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 뜻을 굽히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신우한테도 사과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신우랑 시모한테 사과는 사과대로 받고 이혼도 결국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한마디 더 해줬어요. 이혼하더라도 해주기로 한 아들 집은 미리 해주시라고요. 반년 살아보니 알겠는데 어머님 아들 그거라도 없으면 재취는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반품받은 아들 다시 내보내고 싶으면 집 먼저 해주시고 계속 품에 끼고 살 거면
괜히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평생 품에 끼고 살라고 했네요. 이렇게 후련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했나 싶어요. 여전히 아쉬운 게 있다면 결혼 전에 이 집구석의 본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제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친구들 말 듣고 참고 지냈다간 제 인생만 불쌍해질 뻔했네요. 사연 보내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보내주셨던 여러 의견들 덕분에 제 스스로 제 인생을 구제할 수 있었네요. 제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이번에는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째이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두 사람 벌이는 넉넉한 편인데 제가 조금만 더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 프리랜서식으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하에 아이 갖는 시기를 조금 늦추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제 결정이니 이것에 대해서 별 말씀 안 하시지만 유독 시어머니께서만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세요. 물론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죠.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더 늦추게 되면 노산이기도 하고 늦은 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모자람 없이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바라신다고 덜컥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신혼 초반에는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저를 이뻐라 하셨는데 이세 계획을 늦추었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저를 며느리도 아니고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으시고 저를 꼭 야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듯이 해서 부르시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께서 저를 야라고 불렀을 때는 설마 저를 부르신 건가 하는 생각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부르는데도 못 들은 채를 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목공하신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저 부르시는 건지 몰랐어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전화를 드릴 때나 직접 찾아뵈었을 때나 계속해서 저를 야야거리면서 부르셨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신우나 서방님을 부를 때나 제 남편을 부를 때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시는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남편에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원래 잘 삐지는 성격이라 그런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풀으실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정말 얼마 지나서 끝날 일이었으면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지도 않았겠네요. 시어머니랑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뵈어야 한 달에 두세 번 뵙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남편이 해준 말처럼 언젠가는 그만하시겠지 하고 참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몇 달 동안 도무지 저를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으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주말이 되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네랑 서방님이 시댁에 방문을 한다고 하니 저희도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웬일로 밥까지 차려주신대? 하고 의아해했었고 남편도 그것 보라고 이제 어머니가 화가 많이 풀리신 것 같으니까 이참에 용돈도 조금 드리고 다시 좋게 잘 지내보자고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도 어머니가 이제 화가 풀리셨다고 하는 말도 솔직히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신 것 중에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참에 저도 오해가 있었다면 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용돈 봉투 두둑하게 하나 만들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이 저희나 신은혜나 둘 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기는 했는데 그날은 시댁에 가니 신우나 서방님 댁은 보이지 않고 어머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하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대충 정리하고 빨리 와서 음식하는 거나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준비해놓으신 재료들을 보니 불고기며 잡채며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신은혜는 조금 늦는다고 하니 오기 전까지 저보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혼자 음식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우에게 문자를 보내봤는데 신은혜는 늦는다고 한 게 아니고 점심 지나서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저 혼자 음식 준비하게 하려고 미리 계획해두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도 어머님 혼자 일 시킬 생각도 없었고 도와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저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 계획을 하셨다는 그 심보가 참 고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은혜가 도착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신우 보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으시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신우가 저희 연락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준비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도착하자마자 저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와 자기도 돕겠다고 나섰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그걸 너가 왜 하니? 쟤 혼자 하라고 해. 어이야, 내가 거의 다 도와줬으니 이제 혼자 할 수 있지? 라고 하셨어요. 음식 간 보는 것 말고는 도와주신 게 없었지만 말이에요. 신우는 제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여러 사람 불편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준비 거의 다 끝났으니 혼자 해도 문제가 없다고 차 끌고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그냥 쉬라고 했어요. 아무튼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신우가 언니가 음식 준비를 했으니 뒷정리는 자기가 하겠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친정 왔으면 편하게 쉬라고 하시면서 뒷정리도 제보고 하라고 하시더군요. 여자들이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친정에서라도 마음 편히 있으라면서요. 순간 여태껏 참아왔던 게 터져나와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이름도 있고 다른 호칭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콕 집어서 야야 제재하면서 부르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완전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더욱더 보란듯이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또 니네 엄마가 어른한테 일일이 말대꾸 하라고 가르치든 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저희 엄마까지도 니네 엄마라고 부르시며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방금 전 식사하면서 서방님하고 대화할 때는 사돈 어르신들은 잘 계시냐며 안부를 물으셨으면서 알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제 기분 나쁘라고 콕 집어 니네 엄마라고 말씀하신 게 다 티가 났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거나 제 기분을 살피지는 못할 망정 저보고 너무 성급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시어머니와 풀러간 거 우리가 용돈 봉투도 준비했고 제가 거기서 조금만 참았으면 별일 없이 끝날 일이었다면서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가 망쳐버렸다는 식으로 서운하게 말을 하더군요. 정말 속이 상합니다. 중간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 보호막이 되어주었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제 탓만 하는 게요. 남편 말처럼 언젠가 시어머니도 기분이 풀어질까요? 정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제가 참고 견뎌야 하는 건가요? 어디 가서 말은 못하겠고 그냥 넋두리식으로 사연 한번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마 제 사연 들으시면서 답답하셨을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러 시어머니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지난 구정 때였습니다. 남편만 시댁으로 따로 보내고 저는 친정에서 시간을 먼저 보냈습니다. 신은혜가 명절 일정을 끝내고 시댁에 방문하기로 한 날에 맞추어서 저도 그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곧바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 아주 안 오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명절날 시댁 안 가고 친정에 가 있으니 니네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얼굴 보자마자부터 바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으니까요. 이번에도 역시 저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음식 준비가 끝나는 순간 저는 주방에 서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밥 차렸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 제 목소리에 놀라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서방님하고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방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향해서는 야, 너는 상표 넣고 수저 좀 갖다 놔 라고 말하고 서방님한테도 야,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반찬이라도 나르고 라고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서 말을 했어요. 신우한테도 야, 너는 가서 니네 엄마 아빠 데리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해 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목소리 듣고 주방으로 나와서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를 치시길래 신우를 쳐다보고 또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 엄마 화난 거 같은데 왜 화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저보고 어디서 못 배워 처먹은 짓을 하고 있냐고 하시길래 시어머니께 왜요? 저는 어머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건데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야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밥상머리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했어요. 제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건지 아니면 신은혜가 있으니 같이 싸우기엔 눈치가 보이신 건지 시어머니도 속으로 울분만 삭히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따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있는 신우한테 조용히 야, 너네 엄마가 너한테는 반찬 같은 거 해주시니? 나는 며느리라서 그런지 하나도 안 주네. 우리 엄마는 우리 새언니 먹을 반찬도 해주시던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참을 만큼 참으셨는지 언성을 높이시며 어른들 있는 데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또 따지셨어요.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아버지
계속 보고만 계시다가 커지는 것 같으니 자리를 조용히 시키고 저한테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셨어요. 저도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고 시어머니가 유독 저 하나만 가지고 한동안 저를 얕잡아 부르시다가 이제는 제 부모님까지 낮춰 부르시는 이 상황을 낱낱이 전부 다 말씀드렸죠. 이 상황을 모르셨던 시아버지는 그래도 집에서 가장 어른답게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저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에게 그게 진짜냐고 먼저 물어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를 그렇게 부르면 어떡하냐고 어머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도 그래도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대화로 풀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먼저 말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시아버지가 제 남편보다 훨씬 든든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셨는데 억지 사과이긴 하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고 편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저도 아이를 갖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날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신우와 서방님하고는 잘 풀었습니다. 신우도 서방님도 제가 그동안 당해오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처음에는 자기들도 많이 놀랐지만 아무튼 이렇게 좋게 끝났으니 다행이라고 자기들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다음부터는 행동에 옮기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말했는데 처음부터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한바탕 잔소리를 해줬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덕분에 남편한테 쌓였던 것도 한 번에 풀었어요. 최근에도 신우네와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했어요. 누가 음식하고 누가 뒷정리하는 거 할 것 없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속으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는 데다가 이젠 시아버지께서도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앞으로 비슷한 일로도 마음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에서 나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이도 생기고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화목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